재산 분할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로 간의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 기여도가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안녕하세요. 이혼이 처음이라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관해서 여러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한다 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대상이 무엇인지 요거부터 정해요. 그 다음에 각 대상의 가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가액 시세라고도 하죠. 시세를 이제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나누는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반으로 쪼개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남편의 명의로 부동산이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내가 50%를 가지고 본다, 30%를 가지고 본다. 그냥 집을 쪼갤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이 만약에 5억이다 라고 하면은 5대5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한쪽이 명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나머지 차액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걸 위해서는 일단 남편과 아내의 각자 재산, 자기의 명의로 된 재산이 무엇인지 그 리스트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각각의 그 재산에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가격이 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예금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뭐 현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가치가 얼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근데 아파트, 부동산, 토지 같은 것들, 또는 뭐 비상장 주식 같은 것들, 자동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 쪽에서는 뭐 높게 혹은 적게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 피고도 뭐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시세를 인정해주기도 하고, 가끔씩은 감정평가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체에 관해서 뭔가 평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상가나 아니면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KB 시세나 국토거래 실거래가를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세보다 좀 낮게 평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만약에 공시지가로 하기로 양쪽에서 합의를 한다 라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다툼이 있다, 어떤 쪽에서는 많이 주장하고 어떤 쪽에서는 좀 적게 주장한다 라고 하면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감정가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집니다.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퇴직금도 그 사람의 재산으로 보고, 현재 퇴직한다면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조회를 해서 예상 퇴직금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고, 여러분 그 보험 가입돼 있잖아요. 네네. 그 보험을 가입을 하면은 내가 보험금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를 넣었는지 말고, 보험을 지금 해약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해지환급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보험금 같은 경우에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얼마다 라고 평가가 돼서 그것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이랑 똑같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요새 비트코인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그러한 가상화폐 같은 자산들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돼요.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본인 건데 본인 명의로 안 돼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가지고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을 형성을 했어요. 혼인 기간 동안 뭐 만든 재산이기도 해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하나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를 더 사려고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 세금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다른 가족 명의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분할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보다 상대방이 뭐 예금이나 적금이나 아니면 주식 같은 거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혼 소송 중에 사실조회나 아니면은 금융권에다가 이제 금융 뭐 안에 있는 계좌나 뭐 이런 것들을 정보를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회 신청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부에 해달라고 명령을 요청을 하고 금융기관에 명령을 내리면은 그 결과를 회신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통 법원에서는 은행 계좌 뭐 내역 같은 거 조회를 하면은 최근 3년간 정도는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한 최근 3년간 정도의 상대방의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거는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의 해지환급금 같은 것도 보험회사에다가 해지환급금 얼마인지 알려달라라고 하면은 알려주고, 뭐 그런 것들은 소송 중에 다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재산 영 모르겠다, 어디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은 이거 하나하나 조회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간명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재산 명시 명령을 양쪽에 내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재산 명시 명령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요. 이 임의로 작성할 때 그냥 작성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캡처해서 내세요라고 해요. 근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계좌 다 나옵니다.
서울가족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재산분할 명세표 예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채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고, 이혼소송 중에서도 이제 그 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변호사들이 작성을 하고, 법원에서도 이제 판사님들도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중요하죠. 근데 그 기여도를 어떤 요건을 가지고 이게 기여가 있다 없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기여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내가 돈을 다 벌었고 저 사람은 돈을 하나도 안 벌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기여가 없다, 아파트도 내가 번 돈으로 다 만든 거고 내가 번 돈으로 다들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혼인 중에 양쪽의 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라는 거 가지고 산술적으로 너는 얼마 벌고 내가 얼마 벌고 그러니까 딱 몇 대 몇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일단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하면서 양쪽에서 얼마를 가지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기여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이제 이혼한 이후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한쪽이 소득이 높은 상황에서 한쪽은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소득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류의 부양적 요소들, 이런 부분들도 다 감안을 해가지고 기여도라는 게 정해지기도 하고요. 혼인기간은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된 재산 분할의 기준은 결혼 연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혼한 이후 아이의 양육은 누가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서로 얼만큼씩 가지고 왔는지 등등 여러 요소들이 고려가 돼서 기여도로 측정이 될 것 같아요.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유리해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외에 전업주부 중에서 5대5 무조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게 딱 틀렸다, 딱 맞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제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는 아파트 하나 있고 다른 재산은 딱히 없는 딱 그 정도의 자산을 형성을 했는데 혼인 기간이 뭐 10년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5대5 정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 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주된 기준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 두 가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혹시 꼽아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혼인기간, 그리고 뭐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서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집을 사람이 두 채를 가지고 살진 않아요. 보통 한 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채 가지고 이혼을 하면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쪽은 대출을 지게 돼 있어요. 또는 나가야 되는 쪽을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형편이 되도록 양쪽의 재산을 분할해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판사님의 재량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산 분할은 이제 판사님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어떻게 나의 입장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형화된 어떤 내용으로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한지, 그다음에 이혼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재판부에 충분히 어필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해야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찾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변호사가 열심히 찾는데 그래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뭐 해외에 있는 경우들 많거든요. 해외에 있으면 이제 어느 기관에 조회를 해야 되는지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라리 이혼하기 전에 어디에 어느 정도 은닉 재산이 있는지 자료를 집안에서 같이 살 때 최대한 수집을 하고 재판부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회나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아예 내가 모르는데 저 사람이 분명히 베트남에 뭐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는 은닉 재산을 좀 찾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엔사 회원이신데 네. 찾아줄 수 있는 거 가능하신가요 혹시? 지금까지 재산 분할에 관해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을 법한 내용들, 평소 저한테 상담 많이 들어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산 분할 관련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재산 분할은 사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셨는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에피소드,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다른 정보들을 통해서 이 사건이 나랑 비슷하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건에 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으시는 게 그나마 이제 결과를 예상하기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제가 항소심 사건으로 가장 이제 상담을 많이 받는 그 분야가 재산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한 결과, 생각지도 못한 결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재산 분할을 1심에서 받았는데 억울하다, 저한테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